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 GOP로 자원해서 복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스타 아버지가 군부대로 헬기를 타고 찾아가 모두를 개박살 내면서 군대를 바로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 육군 참모총장실의 두터운 시몽색 카펫 위로 길게 늘어졌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공간의 공기는 팽팽하고 서늘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정훈 58세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계급을 상징하는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 달린 정모가 칼같이 놓여 있었다. 그는 60만 육군을 지휘하는 최고 선임자이자 살아있는 군인 정신의 표상이었다. 결제판을 넘기는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의 삶이 응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2단계 추진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북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총장님, 합참의장님께서 5분 뒤 화상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부관인 이준서 대위가 낭낭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정훈은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그의 일상은 분과 초 단위로 계획된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았다.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그의 책상 한편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유일한 예외였다. 아내 윤서진과 앳된 아들 박시우가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시우는 고등학생이었다. 벌써 3년 전 사진이었다. 지금 시우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그것도 가장 험하고 고된 길 위에서.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박정훈은 일부러 아들이 배치된 부대를 알아보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아들의 군 생활은 보통의 궤도를 이탈할 것이 뻔했다. 그것은 아들에게도 그 부대에게도 재앙일 수 있었다. 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박정훈의 철칙이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아내는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랐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선 박정훈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저 너머 어딘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 속에서 아들 또한 이 하늘을 보고 있을 터였다. 잘하고 있겠지. 내 아들이니. 짧은 상념을 떨치듯 그는 다시 강철 같은 참모총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같은 시각 강원도 양구군 제21보병사단 GOP. 태백 산맥의 칼날 같은 능선 위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용산의 가을 햇살과는 질이 다른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였다. 남방한 개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철책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태로운 경계선을 박시우 21세 일병은 묵묵히 걷고 있었다. K2 소총을 쥔 손등이 붉게 터 있었다. 낮과 밤이 뒤바뀐 경계 근무와 고된 작업의 연속.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야, 박시우. 너 이 새끼 또 생각에 잠겼냐? 정신 안 차려? 순찰을 돌던 중대장 김도진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우의 등을 찔렀다. 김 대위는 유독 시우에게 가혹했다.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반응이 느리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폭언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그저 신병에 대한 군기 잡기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신을 향한 명백한 적의임을 깨달았다. 김도진 대위는 육사 출신이었지만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었다. 소령 진급 심사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신 그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사회에서 소위 빽 좀 있다는 집안의 자식들이 군대에 들어와 편한 보직으로 빠지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시우의 어딘가 모르게 차분한 말투와 위축되지 않는 태도에서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가진 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시우는 허리를 숙이며 관등 성명을 댔다.
김대위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차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새끼가 아버지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말에 시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대위가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말일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저녁 점호 시간 김도진 대위는 사소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생활관 전체에 얼차려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박시우가 있었다. 박시우 일병.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전우들이 전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김 대위의 비아냥거림과 함께 시작된 폭력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머리를 툭툭 치는 수준이었지만 이내 발길질로 이어졌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최전방 GOP 소초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중대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하정우 병장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동기인 김민준 이병은 공포에 질린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너 같은 새끼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 김대위는 생활관 구석에 놓여있던 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시우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박정훈 대장의 아내 윤서진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TV에서는 평화로운 뉴스가 흘러나왔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주말에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훈련이 고된 것이겠지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그때였다. 띠링. 짧은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발신인은 내 아들. 서진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엄마. 나 맞았어. 너무 아파. 살려줘. 오타 하나 없이 그러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짧은 문장이었다. 서진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못했다. 그저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굳어버린 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휴대전화 화면만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볼 뿐이었다. 고요했던 집안의 공기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섬광처럼 번져나갔다. 윤서진이 아들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분, 어쩌면 10분. 시간 감각이 마비된 그녀의 귓가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9시. 박정훈 대장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다녀왔소라는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거실로 들어서던 박정훈은 소파에 너클 잃고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창백한 얼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리는 어깨.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직감적인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서진은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남편에게 건넸다. 박정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나 맞았어. 너무 아파. 살려줘.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박정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회적 가면 40년간 쌓아올린 강철 같은 이성의 성벽이 한꺼번에 균열하며 폭삭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살려줘라는 아들의 절규뿐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위험 있는 지휘관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잃기 직전의 맹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붉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게 언제 온 거야? 조금 전에요,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시후. 서진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박정훈은 아내를 끌어안을 경황도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부관 이준서 대위에게였다.
나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이 대위는 총장의 평소와 다른 기운을 즉각 감지했다. 총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서울공항에 수리온 헬기 한 대 대기시켜. 30분 내로 이륙한다.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 21사단. 사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간다고만 전해.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해. 예? 총장님, 지금 심야의 비행은.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박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로 이 대위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심야 긴급 출동. 그것도 전투 헬기를 동원해서. 이것은 전시 상황이나 국지 도발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았어. 너무 아파. 살려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았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너무 멀리 밀어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곧바로 지옥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내 아들을. 아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인이, 그것도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 병사가 저런 절규를 토해내게 만든 그 누군가를, 그 시스템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나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소.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그는 서재로 들어서며 굳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윤서진은 남편의 눈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살기를 읽었다.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몇 분 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박정훈 대장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아버지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참모총장의 긴급 헬기 출동 명령은 조용한 밤의 군 지휘 체계의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준서 대위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각 부서의 지휘관과 당직 사령들은 패닉에 빠졌다. 뭐? 총장님께서 단독으로 헬기를 타고 양구로 가신다고. 이유가 뭔데? 이유는 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공항 비행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합참에는 보고됐나? 국방부 장관님께는? 아직입니다. 총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신다고만. 이건 절차상 명백한 월권입니다. 보고 라인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육군 최선 임자의 직접 명령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제동을 걸 수 없었다. 서울공항에서는 야간 비행을 위해 수리온 KUH-1 헬기 조종사와 정비팀이 긴급 호출되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며 자정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굉음이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박정훈 대장을 태운 검은색 제네시스 G90 지휘 차량이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총알처럼 어둠을 뚫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준비됐나? 예, 총장님. 야간 항법 장비 점검 마쳤습니다. 헬기 파일럿이 경례하며 보고했다. 박정훈은 고개만 끄덕이고 곧바로 헬기에 올라탔다. 부관인 이준서 대위가 다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굉음과 함께 수리온 헬기의 육중한 동체가 떠올랐다. 헬기 안에서 박정훈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철책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폭력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 대위. 예, 총장님. 박정훈은 부관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나? 내 군 생활 전부를, 그리고 이 어깨 위에 별 4개를 전부 거는 짓이다. 이준서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상관이자 존경에 마지 않던 강철의 의지 박정훈 대장의 무너진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는 어둠을 찢으며 북쪽으로 강원도의 깊은 산맥을 향해 날아갔다. 그 비행은 한 아버지의 분노이자 대한민국 군대가 외면해왔던 어두운 진실을 향한 돌진이었다. 수리온 헬기는 1시간여 만에 강원도 양구군 상공에 도착했다. 산악 지형의 난기류로 기체는 여러 차례 거칠게 흔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 아래 드문드문 박힌 불빛들이 마치 길 잃은 영혼처럼 희미했다. 헬기는 곧장 GOP 소초로 향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21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착륙했다. 헬기의 착륙등이 어둠을 가르자 연병장에는 이미 사단장인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가 모두 도열해 있었다. 한밤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예고도 없이 방문한 초유의 사태에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박정훈 대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진성 소장이 황급히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총장님, 어인일로 이 밤중에. 사단장, 설명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 당장 자네 지휘차로 날 안내해. 자네 사단 GOP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박정훈의 목소리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이 소장은 감히 이유를 더 묻지 못하고 지휘차로 안내했다. 박정훈과 그의 부관이 뒷좌석에 오르자 지휘차는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GOP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비좁은 군용 도로는 끝없이 구부러져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외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다. 차 안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박정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 여러 개의 검문소를 거친 끝에 마침내 철책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인 가칠봉 소초였다. 소초에 육군 참모총장이 온다는 소식은 이미 전달된 상태였다. 소초장인 중위와 부소초장인 중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박정훈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소초장의 경례는 받는 둥 마는 둥 한그는 곧장 물었다. 박시우 일병 어디 있나? 의무실에 있습니다. 소초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박정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활관 건물 한편에 있는 의무실로 향했다. 낡은 문을 열자 축축하고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좁은 의무실 침대 위에 한 병사가 힘겹게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시우였다. 박정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들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군복 위로도 드러난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듯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시우의 아빠다. 박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소리에 시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버지를 확인한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빠. 그 한마디에 박정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아들의 부러진 갈비뼈와 뒤틀린 손가락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의무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군의관 불러. 그리고 후송 헬기 준비시켜. 빨리.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의무실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대장 김도진 대위가 의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섰다. 충성. 중대장 대위 김도진입니다. 총장님, 박일병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다른 병사들과 다투다가 계단에서 굴러. 김도진이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는 순간이었다. 닥쳐라. 박정훈이 맹수처럼 몸을 돌려 김도진을 노려봤다. 그의 눈은 증오와 경멸로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이냐?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내 놈이냐고 물었다. 총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김도진이 변명을 이어가려는 찰나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우가 힘겹게 손을 들어 김도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입니다. 야구 방망이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정훈은 김도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별 4개가 빛나는 육군 참모총장이 일개 대위의 멱살을 잡은 군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장면이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총장님, 놓으십시오. 이건 폭행입니다. 김도진은 발악하며 저항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참모총장의 아들을 향한 것이었기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비뚤어진 계산이 깔려 있었다. 어쩌면 장군의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이 그의 뒤틀린 영웅 심리를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박정훈의 눈에 생활관 복도 한편에서 공포에 질려 이쪽을 쳐다보는 다른 병사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박정훈은 김도진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관 이준서 대위를 돌아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것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준서 대위. 예, 총장님. 내 권한으로 명한다. 현 시간부로 저자를 직무 정지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 채워. 총장님. 이준서 대위와 사단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다. 참모총장이 직접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군사경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에 찬 아버지의 행동을 넘어 스스로의 군 경력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박정훈의 눈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아들의 고통 앞에서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다른 병사들의 공포 앞에서 더 이상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그는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직접 도려내기로 결심한 한 명의 군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이준서 대위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보조 수갑을 꺼내 김도진 대위에게 다가갔다. 김도진 대위, 변명의 기회는 군사법원에서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손 내미십시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싸늘한 GOP의 밤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히 한 장교를 체포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의 소리였다. 박정훈은 체포된 김도진을 차갑게 외면한 채 다시 아들에게 다가가 그제야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강철 같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정훈 대장이 GOP 소초에서 벌인 초유의 사건은 동이 트기도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다. 최초의 불씨는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시작되었다. 썰 어젯밤 21사단의 육참총장 헬기 타고 직접 뜸. 분위기 개살벌했다는데 무슨 일임? 익명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과 함께 퍼져나갔고 새벽 뉴스 속보 경쟁에 혈안이 된 기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오전 6시 YTN의 자막 속보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렸다. 속보 박정훈 육군 참모총장 심야의 전투 헬기 동원에 아들 복무부대 방문부대장 현장 체포 초유의 월권 논란. 헤드라인은 극도로 자극적이었다. 참모총장 아들 전투 헬기 동원 현장 체포 월권. 대중이 원하는 모든 갈등 요소가 담겨 있었다. 아침 뉴스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이 소식을 일면 톱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인 군대 내 폭력은 순식간에 최고 지휘관의 권력 남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아무리 아들이 맞아도 그렇지 군대를 사병처럼 쓰다니 제정신인가? 별 4짜리 아빠 빼기 저 정도구나. 일반 병사들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강철의 의지라더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똑같은 인간이었군. 비난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40년간 쌓아올린 박정훈의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땅에 떨어졌다.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실. 민간인 출신 송영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정치인 특유의 감각으로 이 사건이 정권 전체를 뒤흔들 대형 악재임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구타당한 병사의 인권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다가올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통령실의 질책,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여론만이 보일 뿐이었다. 박정훈 총장, 지금 어디 있나?
국군 수도병원에 아들 병문안 후 현재 육군본부 총장실에 복귀해 계십니다. 비서관의 보고에 송 장관은 헛웃음을 쳤다. 이 와중에 병문안이라니. 그에게 박정훈은 더 이상 군 통수 체계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장 제거해야 할 정치적 시한폭탄일 뿐이었다. 당장 총장 오라고 해. 아니, 내가 직접 가지. 송영진 장관은 이례적으로 직접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향했다. 참모총장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행보였다. 몇 시간 후 육군 참모총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송영진 장관은 박정훈 대장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총장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군 지휘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민들에게 군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변명이라도 들어봅시다. 박정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 선 눈으로 송 장관을 마주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위축감 대신 차가운 분노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장관님, 제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훌륭한 지휘체계와 보고 절차는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총장이 직접 헬기를 몰고 가서 현행범 체포를 합니까? 그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군형법 위반입니다. 군사경찰과 헌병은 폼으로 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송영진을 압도했다. 송영진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화제를 돌려 본론을 꺼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가 주도하여 이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총장님은 모든 발언과 행동을 중지하고 국방부의 공식 발표만 기다리십시오. 총장님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구타 사건이 아닌 총장의 월권 문제로 몰아가고 박정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의 입을 막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대중의 관심이 식기만을 기다리려는 수작이었다. 박정훈은 말없이 송영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신 같은 정치인이 군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장관님, 저는 제군 경력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저를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송영진을 향해 말했다. 이 사건 절대로 장관님 뜻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GOP 부대 폭행 사건과 총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폭풍의 눈은 더욱 깊고 혼란스러운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려지고 가칠봉 소초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소초원들은 매일같이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의 방향은 어딘가 이상했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가해자인 김도진 대위의 폭행 사실보다 피해자인 박시우 일병의 평소 행실이나 부대 적응 문제에 더 집중되었다. 박 일병이 평소 선임들에게 불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사건 당일 박 일병이 먼저 폭력을 유발한 것은 아닌가? 교묘한 질문들은 사건을 쌍방과실 혹은 정당방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모든 것은 송영진 장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결과였다. 소초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다. 김도진 대위는 구속 상태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통해 곧 나갈 몸이니 처신 잘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흘리고 있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활관을 지배했다. 말년 병장 하정우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야구방망이가 시우의 몸을 내리치는 소리, 시우의 비명,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린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저녁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는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시우의 동기 김민준 이병이었다. 하 병장님,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수사관들은 시우가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시우는 가해자가 되고 김도진 대위는 풀려날 겁니다.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주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정우에게 호소했다. 그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하정우는 더 이상 비겁해질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전역 후의 평탄한 삶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경계 근무 중이던 김민준을 조용한 초소로 불렀다. 민준아, 너 나 믿냐? 예, 병장님.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라. 하정우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그날 밤 영상이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하정우는 평소 김도진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대비해 만약을 위한 보험으로 종종 그의 만행을 몰래 촬영해두곤 했다. 그날 밤 김도진이 야구방망이를 집어드는 끔찍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약 30초간의 영상을 찍었던 것이다. 김도진이 시후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부터 방망이로 옆구리를 가격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 내가 이걸 직접 제보하면 군 생활이 꼬일 수 있으니 내가 해줘야겠다. 휴가 나가는 날 이걸 들고 서울에 있는 군인권센터를 찾아가라. 군 내부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 무조건 민간단체에 넘겨야 해.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진실의 무게였고 한 사람의 용기였다. 며칠 뒤 정기 휴가를 나온 김민준 이병은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대신 곧장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군인권센터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상담사와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정우 병장이 목숨처럼 건넨 영상을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영상의 파급력을 즉각 인지했다. 그들은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신뢰도가 높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MBC PD수첩 측에 영상을 단독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PD수첩은 방송 시작과 함께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했다. 새끼가 아버지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김도진 대위의 고함과 함께 야구 방망이가 한 병사를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 계단에서 굴렀다던 국방부의 해명과 쌍방과실을 주장하던 가해자의 변명은 단 30초의 영상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방송이 나가는 순간 인터넷은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GOP 야구방망이 영상이 장악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 및 군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몇 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박정훈 대장의 월권은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내부 고발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송영진 장관의 집무실 전화는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순간 그의 모든 정치적 계산과 술수는 물거품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가장 밝은 빛 아래 가장 시끄러운 무대 위에서 판가름 날 터였다. GOP 야구방망이 영상은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국회는 즉각 국방위원회를 소집하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으로는 사건의 두 중심인물 송영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육군참모총장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청문회 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세기의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송영진 장관이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내야 했다. 장관, 국방부가 발표한 계단 실족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영상 속 가해자는 아버지가 뭐냐며 피해자의 신상을 이미 알고 폭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군 수사 당국은 쌍방과실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은폐 아닙니까? 송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의 모습은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정치인의 전형으로 비치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오후 마침내 박정훈 대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의 전투복이 아닌 별 넷이 빛나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야당의 한중진 의원이 날카롭게 포문을 열었다. 증인, 군을 사유화하고 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에 대해 여전히 할 말이 없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중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훈은 마이크를 잡고 의원이 아닌 회의장을 가득 메운 카메라를 그리고 그 너머의 국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먼저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에 앞서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이 군의 지휘 체계와 절차를 어긴 것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 병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를 외면하는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보고와 절차를 기다리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 꺼져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회의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언은 법리적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을 더 근본적인 생명과 책임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그때 아까 그 야당 의원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질문을 던졌다. 궤변입니다. 솔직해지시죠, 증인. 만약 피해자가 증인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그 밤중에 헬기까지 뛰어가며 달려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정훈에게 쏠렸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는 자식만 챙긴 이기적인 아버지로 남거나 군 전체를 걱정한 참군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정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아들의 상처 입은 얼굴과 공포에 질려있던 다른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어도 저는 갔을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이전에 그는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신뢰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마지막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마지막으로 남은 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의 진심은 TV를 통해 전국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이들의 마음을 관통했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박시우는 텔레비전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강철 같던 아버지.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모든 병사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송영진 장관은 굳은 얼굴로 증인석에 앉은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이 싸움은 이제 법리나 정치의 영역을 떠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싸움이 되었고 박정훈은 그 싸움에서 완벽한 승자가 되었다. 국회 청문회는 박정훈을 심판하는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영웅의 서사를 부여하는 대관식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는 이제 청와대를 향하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신드롬을 낳았다. 박정훈 신드롬. 그는 단순히 비리 군인을 처단한 지휘관을 넘어 골마 터진 사회의 환부를 용기 있게 도려낸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를 지지하는 여론은 80%를 넘어섰고 송영진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 식물 장관으로 전락했다. 이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용산 대통령실이 외면할 수는 없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 며칠 뒤 박정훈 대장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의 독대 요청이었다. 푸른 기와 대신 현대적인 빌딩이 들어선 용산 대통령실의 집무실은 간소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했다.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정훈이 경례하자 대통령은 손짓으로 그를 소파에 앉혔다. 장군 앉으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자 아버지인 박정훈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대통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장군이 군법을 어기고 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안락한 집무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최전방 병사들의 절규를 듣게 되었소. 썩은 상처는 덮어두면 더 크게 곱는 법이지. 장군이 그 뚜껑을 열어준 거요. 대통령은 박정훈을 질책하는 대신 그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제 일시적인 처방을 원하지 않소. 근본적인 수술을 원하고 있소. 나는 이번 기회에 군 사법 체계와 인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할 생각이요. 그리고 그 중책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군인권위원회를 신설할 것이요. 기존의 군인권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막강한 독립적 조사권과 기소요구권, 그리고 제도 개선 권고권을 가진 기구로 만들 거요. 군의 그 어떤 지휘관도 이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수 없도록 만들겠소. 그리고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을 박정훈 장군에게 맡기고 싶소. 박정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의 수장은 현역 군인이 맡을 수 없었다. 그 자리를 수락한다는 것은 곧 지난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을 벗고 어깨 위에 별 4개를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일생의 자부심이었던 육군 대장 계급장을 내려놓고 가시밭길이 될 개혁의 선봉에 서는 것. 대통령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박정훈은 어렵게 입을 뗐다.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박정훈은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아들 시우는 이제 제법 건강을 회복해 병실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박정훈의 마음속 고민은 눈 녹듯 사라졌다. 시우야. 아빠가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아들에게 담담히 털어놓았다. 시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게 아버지는 4개의 별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아들의 말에 박정훈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훈 대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국방부는 가칠봉 소초가 속한 GOP 중대 전체를 해산하고 부대원들을 전원 재배치한다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한 중대를 통째로 해산하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뒤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박정훈 대장의 이임 및 전역식이 거행되었다. 그는 수많은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자신의 뒤를 이을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상징하는 육군기를 넘겨주었다. 40년간 입었던 정복을 벗고 연병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전쟁을 위해 스스로 갑옷을 벗어 던진 것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정부 건물에 국군인권위원회의 간판이 걸렸다. 첫 출근 날 박정훈 위원장이 마주한 것은 텅 빈 사무실과 책상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는 군 출신들을 최소화했다. 대신 인권 변호사, 심리 상담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전직 수사관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들을 산고초려하여 위원회의 핵심 인력으로 영입했다. 심지어 아들의 동기였던 김민준 이병을 제대 후 특별 채용하고 용기 있는 제보를 했던 하정우 병장 또한 부사관 복무를 마친 뒤 조사관으로 합류시켰다. 충성스럽던 부관 이준서 대위 또한 스스로 대위 계급장을 벗고 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합류하여 그의 곁을 지켰다. 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군의 시각이 아닌 바깥의 시각이 절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은 군 지휘체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전 장병 분기별 1회, 외부 전문 상담사 11대면 상담 의무화. 그것은 지휘관의 통제 아래 있던 병사관리 시스템에 외부의 감시자를 심는 것과 같은 조치였다. 군 수뇌부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부대 지휘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민간 상담사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 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전 부대에 시행하기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각 군 참모총장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위원회의 발목을 잡았다. 뿌리 깊은 군의 관료주의와 폐쇄성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박정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자진해서 나섰다. 군 지휘관들은 병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에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군의 기강입니까? 아니면 지휘관의 왕국입니까? 그의 직설적인 발언은 다시 한번 여론에 불을 지폈다. 내 아들 군대에서 상담 좀 받게 해달라는데 그걸 반대하냐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끈질긴 싸움 끝에 11대면 상담 의무화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의 첫 번째 전투에서 거둔 값진 승리였다. 박정훈은 텅 빈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고 험준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1년 후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갓 입소한 훈련병 이승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군대는 선배들이 말하던 지옥과는 사뭇 달랐다.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대장은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국군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틀어주었다. 영상 속에서는 박정훈 위원장이 직접 나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익명신고 앱 디펜스 헬프콜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몇 주 뒤 이승준은 생전 처음 보는 민간인 상담사와 마주 앉았다. 군인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상담사는 그에게 집안 사정부터 군 생활의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다. 이승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상담이 끝날 때 상담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앱으로 연락해요. 바로 달려올 테니. 어느 날 한 선임병이 이승준에게 자신의 전투와 손질을 강요했다. 과거 같았으면 참고 넘어갔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승준은 그날 밤 생활관 소등 후 몰래 디펜스 헬프콜 앱을 켰다. 그는 익명으로 상황을 간단히 적어보냈다.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대대장과 함께 인권위 소속 군사경찰이 나타나 해당 선임병을 분리 조치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갔다.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소위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본 이승준과 동기들은 이제 군대가 정말로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같은 시각
국군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정훈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보고서에 찍힌 숫자들은 그의 1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군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발생률 전년 대비 82% 감소. 병사 복무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 응답 45% 상승. 디펜스 헬프콜을 통한 고충 처리 건수 1만 2천 건 돌파.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 찢긴 상처였고 누군가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박정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성 장군의 별보다 보고서의 이 숫자 하나가 그에게는 더 큰 훈장이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수십 년간 박혀있던 폭력이라는 가시가 이제 서서히 뿌리 뽑히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난 가을, 박정훈은 이제 위원장님이 아닌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 위원회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자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는 아들 시우와 함께 서울의 한 고궁을 걷고 있었다.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시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이 되어 있었다. 상처의 흔적은 희미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청년의 자신감이 넘쳤다. 아버지, 요즘도 군 관련 뉴스만 찾아보시네요. 시우가 웃으며 말했다. 박정훈은 멋쩍은 듯 신문을 접었다. 습관이 무섭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을 걷던 시우가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파서 경황이 없었지만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아버지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더 미안했다. 아비라는 놈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였다. 박정훈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위대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저 한 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지금 군대에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갈 제 후배들은 저와 다른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 박정훈은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냈고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을 지켜낸 셈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고궁의 단풍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다. 박정훈은 더 이상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강철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의 옆에서 그의 미래를 응원하는 이 세상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이름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전쟁은 끝났고 그가 지켜낸 평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